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자기네 야채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위험한 일이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신 자리를 지키면 당신이 장터에서 일할 날이 더 많아지잖아. 정말? 당신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겠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뭐든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힘을 합쳐보자. 알겠어. 엄마한테 얘기해둘게. 그럼 나는 아예 장터에 자리를 하나 구해야겠다. 매일 여러 지역을 돌면서 장사하면 꽤 벌이가 좋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용기를 내어 야채 가게에서 저 대신 일하게 되었고, 저는 상인 회장에게 부탁해 장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야채 품목을 파는 상인이 둘이나 있다며 다른 거로 바꿔서 팔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조언을 듣고 생선을 팔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생선은 품종별로 다양하게 도매로 싱싱한 놈들을 떼어와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편 엄마 아빠는 남편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팔 때와 매출이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저 대신 그 자리를 평생 지켜도 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이는 장사를 하는 게 재미있었는지 집에 오면 칭찬해달라고 수다를 늘어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매출 300만 원 찍었어. 진짜 잘했지? 빨리 궁디팡팡 해줘. 그래, 고생 많았어.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시댁빚 갚아드리자. 이런 속도로 돈을 벌면 금세 갚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팔아? 나? 하루 매출로 치면 1,000만 원이고 순수익으로 보면 400만 원 정도 돼. 뭐? 하루 순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도대체 생선을 어떻게 팔길래 그렇게 많이 파는 거야? 그냥 열심히 떠들면 돼. 그리고 생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준비한 걸 남겨본 적이 없어. 우와, 자기는 진짜 장사의 신인가 봐. 나 나중에 자기 따라가서 일하는 거 구경해도 돼? 그래. 야채 가게는 부모님이 항상 계시니까 잠깐 와서 보고 배워. 알겠어. 당신한테 실력을 전수받아서 내가 역전해 보도록 할게. 귀여운 남편은 며칠 뒤에 진짜로 제가 일하러 간 아파트 단지에 열린 장터에 따라왔습니다. 트럭으로 꽉 채운 생선을 나르자 그의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하루에 이걸 다 팔 수 있는 거야? 남으면 싸가서 우리가 먹으면 돼. 양이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빨리 날라서 장사하는 거 봐야겠다. 남편이 도와줘서 트럭에 있는 생선을 빨리 나를 수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바라봐. 엄마가 그렇게 자랑하던 장면을 나도 좀 보자. 그래? 알겠어. 잘 봐봐. 생선 사세요! 생선 사! 값싸고 맛있는 갈치, 고등어, 굴비가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남편의 외침에 2명의 손님이 와서 생선을 사갔습니다. 저는 기특해서 그이에게 궁디팡팡을 해주고 칭찬해줬답니다. 오, 잘하는데 나보다 오빠가 낫다.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장사꾼 다 됐다고. 이 정도면 자기랑 맞먹는 수준이지?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별거 없으니까 가볍게 구경이나 해.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고칠 점이 있는지 봐줄 테니까. 남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로 제 뒤에 서자 저의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원, 투, 손님 앞에 있는 장사꾼의 안내를 받아 생선 구경을 해봅니다. 갈치 있습니다. 고등어, 물죽입니다. 굴비, 삼치, 연어, 가자, 미도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있으신 분은 전어를 사십시다. 도루묵, 꼼치, 참치, 꽈배기, 청어 다 있습니다. 삭힌 홍어 레벨별로 모두 다 있는 여기는 생선 전전전전전입니다. 영양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장사꾼의 주둥이에 집중을 해봅니다. 오메가 넘칩니다. 칼슘 넘칩니다. 눈에 좋고 고등어 있고 코가 뻥 뚫리는 홍어도 있고 치아에 좋은 과메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밤에 황제가 되는 장어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사꾼에게 오십니다. 몸에 좋고 머리도 좋은 생선을 파는 여기는 생선의 생선 존 웰컴 투 생선존. 제가 멘트를 끝내자 제 생선존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남녀 꼬마 아이들까지 이열로 줄을 서서 기차를 만들었답니다.
자기야, 대단해, 브라보! 단 5분 만에 100여 명의 사람을 이끌다니 역시 당신은 장사의 신이야. 여보, 존경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어제는 줄이 아파트 단지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길게 섰는데. 여하튼 구경 잘했으면 가봐. 난 손님들 받아야 하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손님이 이렇게나 많은데? 오빠, 나 지금 한 손만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도움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서 야채나 팔아. 이런 여자가 나의 아내라니. 여보, 사랑해. 저는 계속해서 랩을 하듯 멘트를 하며 손님들을 끝없이 이끌었고 쌓여있는 생선을 후다닥 팔았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끝을 내니 고등어 2마리가 남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시댁에 가서 구워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중간에서 만나 시댁을 찾아가 고등어를 구워드리고 저녁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번 돈이에요. 이거 빚 갚는 데 쓰셔요. 고맙다, 새아가. 네 덕분에 우리한테 살 길이 열리고 있어. 이제 몇 달이면 빚을 다 갚을 것 같구나. 잘 됐네요. 그럼 얼른 드세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고등어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드세요? 혹시 고등어 싫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야. 고생하고 왔는데 어서들 들어라. 그래서 저는 고등어에 살을 발라서 시부모님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몇 달의 시간을 똑같이 고생했더니 시댁의 빚을 모두 갚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시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아버지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작게 코인 노래방을 여셨는데 장사가 제법 되긴 했습니다. 한편 저와 남편은 계속 똑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그이도 장사가 재밌다며 저희 부모님께 배워가며 일했고 저 역시 장터를 돌며 생선을 매일 팔았어요. 그리고 생선이 남으면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비린내. 너 또 생선 가지고 왔느냐? 네, 어머님. 그런데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은 코를 막으며 질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오늘은 말해야겠다. 우린 냄새나는 음식은 입에 안 된다. 이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고등어 좀 치워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집 빚을 갚은 건 다 이 생선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야, 그깟 빚 좀 갚아줬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그 고등어 가지고 돌아 나가라. 너한테 밴 비린내도 역겨우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와라.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시댁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모자란 며느리라지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저를 아예 시댁에 발도 못 들이게 하셨고 길바닥 인생사는 한심한 년이라며 심한 욕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고 장사를 끝나면 남편과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하다가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손님으로 오신 분인 줄 알고 생선을 드리려는데 명함 한 장을 주셨어요. 저는 황비혼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이 김성자 씨를 찾으십니다. 네? 황비용이요? 아니, 황비혼 회장님이요. 그분이 누구신데 저를 찾아요? 당신이 그분의 일을 망치셨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해요. 앞뒤 말을 다 잘라먹고 일을 망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망쳤다고 그러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비키세요. 여기 줄 서 계신 분들은 안 보여, 얘. 그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글쎄, 내가 왜 아저씨를 따라갑니까?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친부가 황비혼 회장님이십니다. 제 남편은 김씨예요. 그게 상황을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여하튼 20년 전 실종된 김철수 씨의 친부가 당신을 찾으십니다. 모든 건 비밀로 하고 저를 따라오시도록 하시죠. 남편분에게도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비서라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둑해지고 손님들이 빠지자 다시 비서라는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제가 끝까지 말을 믿지 않자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친부와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어머, 이 꼬마가 제 남편 맞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친부이신 것도 아시겠죠? 제가 핸드폰에 있는 회장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는데 황비홍의 변발머리를 한 늙은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남편 친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저만 따라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남편의 친부를 찾는 일이니 나서야겠다고 판단하고 비서의 차에 올랐어요. 내비게이션에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이 찍혀 있어서 시아버지가 거기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계룡산 소림사에 계십니다. 소림사요? 그거 중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한국에도 소림사가 있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룡산을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비서가 말한 소림사가 중국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진작에 중국집에 오는 거라고 설명해주지 그랬어 얘. 저 여기 오는 동안 얼마나 쫄았는지 아세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게 한숨을 쉬고 소림사라고 적힌 중국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발머리를 한 친부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이와 몹시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네. 자네가 철수의 처인가? 네, 회장님이 제 남편의 실종된 아버지시죠. 그이하고 참 많이 닮으셨어요. 그럼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일단 앉아서 식사하게나. 자네를 위해 한상 가득 차렸다네. 제 눈앞에는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깐풍기 등 중국 요리로 쫙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먼 길을 와서 일단 먹고 나서 무슨 사연으로 절 불렀는지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짜장면을 한 입 먹고 탕수육과 팔보채의 맛을 보자 제 눈앞에 있는 시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셨군요. 저희 시댁에 중국 요리 식품 사업을 투자하시고 배급하신 분이. 아이고, 되겠구먼. 내 요리 맛이 독특하긴 하지. 독특하다뇨. 이제껏 맛본 중국 요리 중 최고예요. 그러니 시댁이 그렇게 성공을 했었죠. 아버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20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절수를 낳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 그런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더구만. 하지만 난 철수에게 가족이 깨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지. 그리고 빨리 상간남과 정리하라고 했지. 그런데 아내는 바람에 취해 있어서 몇 달 동안 상간남과 더러운 사랑을 이어갔어. 우린 매일 싸웠어. 또 나는 아내에게 애원했지.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매일 빌고 빌었더니 어느새 아내가 마음을 다잡고 나에게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잘 지내시다가 사고가 나신 건가요, 아버님? 아니, 끝까지 들어보게.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내가 나와 여행을 떠나자고 해서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이곳 계룡산으로 오게 됐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잘해보자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뭘 잘못 먹었는지 그대로 필름이 끊겨버렸어.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땐 계룡산의 어느 절이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지. 내 이름까진 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한 거예요? 처음 1년은 그랬지. 하지만 얼마 뒤에 모든 기억이 돌아와서 집으로 찾아갔지. 그런데 아내는 상간남과 재혼을 해서 살고 있더군. 그리고 두 사람을 뒤쫓으며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날 일부러 계룡산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계곡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거였지. 모든 걸 알게 되자 복수를 해주려고 했어. 하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다시 계룡산으로 돌아갔고 복수를 위해 정신과 몸을 수련했어. 다른 거로 크게 복수하기로 말했어. 지금 그게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짜고 아버님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죠? 맞네. 그래서 난 복수만을 꿈꾸며 살았어. 세상과 등을 지고 말이야. 여기 스님들에게 여러 권법을 배우다가 우연히 밀가루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때 수타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지. 그래서 난 절에서 나와 홀로 중국 요리에 매진했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짜장면을 완성했어. 3평짜리 식당을 열어 장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미어터질 만큼 많이 왔지.
그제야 내가 성공할 길이 열렸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소림사를 차려서 대박을 내셨군요. 그런데 왜 시댁 사업에 투자를 하셨어요? 망해가는 소극장 사업을 식품 사업으로 바꿔주시고 투자까지 해주셨잖아요. 단순히 망하게 하는 거로는 복수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내가 더 크게 성공시키고 몰락시키면 더 큰 복수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자네가 희생으로 그들을 다시 구해줬더군. 시아버지는 6개월 전 일부러 투자를 빼고 시댁을 쫄딱 망하게 해서 복수를 시작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제가 그걸 막아버린 셈이었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절 이곳으로 불러 진실을 말하고 다시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하려고 하셨답니다. 아버님, 그럼 이제부터 계획은 뭔가요? 사실 자네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어. 20년 전 날 죽이려 했던 증거가 나타났거든. 어느 노부부였는데 계룡산 계곡에서 세 식구가 백숙도 먹고 수영도 하고 노는 걸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더군. 노부부가 오랜만에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멀리서 잡힌 나와 아내 그리고 숨어있는 상간남까지 모두 찍힌 거야. 그들이 몰래 수면제를 타는 것도 찍혔고 날 계곡물에 빠뜨려 떠내려가게 하는 모습도 아주 작지만 영상에 찍혀 있더군. 그리곤 아버님은 시모와 세 시부를 살인죄로 고소하기로 했답니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냈으니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이 과정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저와 둘이서 복수의 끝을 맺자고 하셨어요. 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잔인한 인간들 끝장을 내주자고요. 고맙다, 세아가. 이 모든 걸 바로잡고 행복해지자꾸나. 저는 남편에게 오늘 밤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자세한 건 내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저와 아버님은 계룡산을 떠나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증거를 접수하고 그동안 황비원으로 살아온 아버님의 사연을 들려드렸죠. 이에 경찰들은 바로 영장을 발부해 시댁을 찾아가 체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아버님이 함께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보고 개거품을 물고 경악했어요. 당신 살아있었어? 그럼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이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지. 너와 상간남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목격자와 증거가 나왔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나? 당신이 살아있는데 내가 무슨 벌을 받겠냐고. 안 그래? 그리고 저녀는 왜 당신 옆에 있는 거야? 지금 시엠이 뒤통수 날리는 짓을 같이 하고 있던 거야? 맞아요, 아줌마. 내가 크게 도운 건 없지만 당신이 폐가망신하고 감옥 가는 꼴을 보려고 아버님의 손을 잡았어, 얘. 이 시궁창 냄새나는 년이 감히 이딴 짓을 꾸며? 길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년 따위가 날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난 반드시 무죄로 풀려날 거야. 그럼 네 년부터 조져버리겠어.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꺼냈어요. 저는 고동어의 꼬리를 잡고 시모 면상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갚아줬더니 입을 싹 닫고 생선 냄새 난다고 쫓아냈지. 앞으로 이 비린내보다 심한 썩은 내를 평생 맡으며 살 테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라. 시부모는 끝까지 분개했지만 형사들에게 끌려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비디오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진짜 시아버지는 야채가게로 향했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목청껏 장사하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이내 달려가서 남편 앞에 섰답니다. 변발머리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남편은 아버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안겼어요.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주 멋지게 살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오열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젯밤 집에 안 들어온 이유를 알고는 저에게 아버님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했네요. 그이에게 시부모의 실체를 알리자 경악하며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뒤 시부모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두 범죄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저 생선 대가리 년하고 황비용 머리한 놈하고 짜고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판사님. 하지만 판사님은 판사봉을 두드리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셨어요. 태완입법 이후로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시부모는 시궁창에 처박히게 되었고 저희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동업을 제안하셨어요. 아버님은 이미 많은 돈을 버셨기 때문에 소소하게 일을 하고 싶다며 저와 장터에서 짜장면과 중국 요리를 팔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야 최고의 음식을 팔 기회가 생겨 덥석 잡았죠. 그래서 전 생선을 그만 팔기로 하고 아버님과 장터에서 중국 요리를 팔게 되었습니다. 간이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깔고 드시고 가실 분은 드시고 가게끔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장으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뒤에서 밀가루로 면을 뽑고 계셨고 아버님의 제자들은 웍을 흔들며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사꾼답게 손님들을 이끌었습니다. 원! 투! 손님 앞에 있는 장사꾼의 안내를 받아 요리 구경을 해봅니다. 짜장면 있습니다. 짬뽕 국물이 죽입니다. 탕수육, 잡채, 깐풍기, 라조기 다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참지 말고 어서 와서 한 입 드십시다. 싸고 만나는 여기는 소림사입니다. 양장피 있습니다. 유산슬도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소림사입니다. 소림 사 최고 요리 맛볼 수 있는 여긴 소림사입니다. 웰컴 투 소림사. 어서들 어이소. 저의 멘트와 시아버지의 수타면 뽑는 퍼포먼스로 인해 장터에 나온 손님들은 저희 앞으로만 모이셨습니다. 물론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됐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와 장터에서 중국 요리를 장사하고 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야채를 장사하고 있네요. 서로의 부모님과 일하게 되면서 그이와 저는 더 돈독해지고 사랑도 깊어졌답니다. 이렇게 제 외로웠던 시절과 시장에서 받았던 위로,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과 행복한 결말까지 숨김없이 적어보았어요. 제 인생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죠? 이제 아이만 생기면 만사 오케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것 같네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